베이징의 안개 짙은 저녁, 일상적인 뉴스 시간대에 터진 방송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의 정규 프로그램이 전국에 생중계되던 그 순간 예정된 내용이 아닌 8분간의 영상이 10억이 넘는 중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폭로한다는 자막과 함께 시작된 이 영상은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조차 예상치 못했던 이 콘텐츠는 순식간에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고 SNS에서는 삭제와 검열의 홍수 속에서도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사태가 단 한 명의 인물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점입니다. 방송국 내부의 고위 프로듀서로 알려진 이 인물은 수년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동기로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모두 걸고 이런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지우려 하는 그 8분간의 영상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CTV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기자 자오웨이입니다. 그날 아침 베이징의 하늘은 먹구름처럼 짙은 스모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도시가 마치 제 마음속 불안감을 대변하는 듯 했죠.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전화벨이 쉼없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묵은 영상 파일을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클릭한 몇 년 전 리포트 영상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복 논쟁, 김치 논쟁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리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젊은 제 모습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한국이 중국 전통 문화를 왜곡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해지며 불편함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했던 말인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업무라 치부했던 일이 이제 보니 얼마나 편향된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의자에 털썩 몸을 기대고 흐릿한 베이징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식어버린 차잔 속 뜨거운 차가운 온도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사뿐사뿐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무표정으로 유명한 리홍 국장이었죠. 짧게 지시만 하고 돌아가던 그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비장한 기운이 그의 표정에 서려 있었으니까요. 자오웨이 씨, 잠시 회실로 와줄래요? 네, 국장님. 문을 닫고 마주 앉자 그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이번에 한국 경제 동향 특별 보도를 준비 중이네.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고개를 끄덕이는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이 저를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건 알지? 그러니 한국의 취약점을 파헤쳐 보도해줬으면 해. 특히 미국과 밀착하면서 생긴 불안정성, 사드 이후 급감한 중국 관광객 탓에 한국이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뤄줘. 리홍 국장은 낮게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모순이야. 사드 이후 여론이 좋을 리 없으니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도를 해주길 바라네. 저는 길게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내내 찜찜했어요. 과거처럼 한국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보도를 또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워낙 오래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써왔기에 그 관성이 남아있긴 했지만 아침에 봤던 편파적 보도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시에 아무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느껴졌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는 꿈에도 몰랐죠. 사실 중국 내부에서 교육받은 내용과는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주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습니다. 동료 기자 리칭은 커피를 마시다 한국 취재 얘기가 나오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더군요. 자오웨이 씨, 한국 경제가 이미 흔들린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심하다고 하던데 가봐야 별로 볼 것도 없을걸. 옆자리 мя오펑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누가도 건질 게 뭐 있겠어? 그냥 부정적인 장면 몇 개 찍어오면 되잖아. 어차피 시청자들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식당에서 마주친 베테랑 기자 하오리 씨는 20년 경력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겉보기만 화려하다니까. 내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폰만 잡고 실속은 없더라고. 괜히 잘 사는 척하는 거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과연 제가 객관적인 취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증거만 가져오라는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중국 내 분위기도 한국이 뭐 대단하냐라는 식이 많아서 현장에서 뭔가 다르게 보더라도 과연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리홍 국장이 또다시 저를 불러 면담실로 데려갔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던 리홍 국장이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시청자들이 실망하겠지? 요즘 우리 정부와 한국 정부가 예전만 못한 건 알고 있잖아. 한국이 잘 나간다거나 괜찮다고 하면 우리 쪽 여론이 안 좋을 거야. 그 말에서 은근한 압박이 전해졌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보도 방향과 기자로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만약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식으로 내보냈다간 중국이나 회사에서 거센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죠. 그래도 사실을 왜곡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발언하자 리홍 국장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왜곡이 아니라 어디를 강조하느냐의 문제겠지. 이해했나? 그날 저녁 아내 мя오린이 짐을 싸는 걸 도와주며 물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일주일쯤? 크게 기대는 안 해. 간단히 취재하고 오면 돼.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론 다르게 생각했어요. 과거 편파 보도에 대한 죄책감이 떠올라. 이번엔 적어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엔 단정 짓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한국 관련 부정적 루머가 얼마나 사실인지도 궁금했지만 제대로 보도할 수 있을지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전혀 다른 진실을 알게 된다면 회사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여행용 가방에 노트북과 카메라를 넣으며 뭔가 다른 취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베이징 하늘이었지만 이번 출장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오웨이는 조금은 설레기도 했고 한편으로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흠잡을 때를 찾으려 했습니다. 출국 전 중국 정부 교육에서 한국은 중국 역사 문화를 훔쳐가고 사드로 인해 불신이 깊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으니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인천공항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국제선 입국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니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과 친절한 안내 직원들이 보였어요. 심사 창구도 충분히 열려 있어 오래 기다리지 않았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여러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표지판 역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이동 동선도 직관적이라 복잡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 시설도 잘 정비돼 있고 직원들도 외국인 절차를 친절히 도와주더군요. 제 차례가 되자 입국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한 뒤 빠르게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몇 분 만에 입국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이 모든 게 예상 외여서 처음부터 살짝 충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혼잣말을 하며 수화물 벨트 쪽으로 갔습니다. K1이라고 써있는 벨트 앞에 서자 곧바로 벨트가 움직였고
얼마 안 돼 제 가방이 나왔죠. 수화물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는 데에도 별다른 지연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예상하던 모습과 실제 상황의 차이가 시작됐던 겁니다. 혹시 공항만 유독 잘 꾸며놓은 건 아닐지 의심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시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안내데스크에서 시내로 가는 법을 물어보니 직원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같이 주며 공항철도를 추천했습니다. 시간을 잘 맞추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지하로 내려가 표를 사는 것도 간단했고 몇 분 뒤 깨끗한 열차가 도착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열차 내부는 깔끔했고 와이파이도 잘 터졌으며 다국어 안내방송도 나왔습니다. 창밖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최신식이었어요. 고층 빌딩과 잘 정돈된 도로, 곳곳에 녹지가 눈에 띄었죠. 베이징이나 상하이도 분명 번화하지만 여기서는 거리마다 세심하게 관리된 느낌이라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대도시도 최신식이지만 한국을 너무 약봤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구간은 어디든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좋은 곳이라며 스스로 편견을 붙들어 두려 했습니다. 아직 진짜 민낯을 본 건 아니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종로구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중국어를 몰랐지만 제가 보여준 호텔 주소를 보고 바로 이해하더군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한 뒤 친절하게 영어로 호텔 오케이 라고 물었어요. 택시 기사의 태도가 왠지 인상 깊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자세였거든요.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한국 택시와 대중교통을 비교 취재해 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본격 취재 전이라 부담 없이 둘러보고 싶기도 했고요. 공항에서 받은 첫인상만으로도 생각했던 몰락한 한국 이미지는 다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앉아 취재 계획을 다시 검토하며 실제로 현장을 더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제 선입견이 흔들릴 줄은 몰랐죠. 방에 짐을 놓고 잠시 휴식한 뒤 주변을 둘러보려 호텔을 나왔습니다. 근처를 걷다 보니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취재 자료를 정리하기 좋아 보이기에 들어가 노트북을 펼치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첫인상을 바로 기록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훗날 비교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1시간쯤 지나 중요한 회의 전화가 왔는데 이번 출장에 동행한 후배 기자 리칭이었습니다. 리칭은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 있었고 저녁에 보자고 연락해왔죠. 전화를 받으려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서류 가방이 보이지 않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오웨이은 가방 안에 회사가 준 핵심 서류와 노트북이 들어있었는데 리홍 국장이 시청률을 위해 주문한 자료가 사라지면 큰일이었죠. 특히 한국 경제 약점 분석 보고서나 인터뷰 섭외 리스트까지 들어있었으니 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회사에서 엄청난 질책이 있을 게 뻔했기에 더욱 다급했습니다. 저기 혹시 검은색 서류 가방 못 보셨어요? 허둥지둥 카운터로 가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사정을 얘기하니 다행히 직원들은 제 가방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더라고요. 카운터 뒤 선반에서 가방을 내주면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이 밖으로 나가시는 걸 봐서 보관했습니다. 요즘 분실물이 많아서요. 가방을 열어보니 노트북이며 문서며 아무것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순간 베이징이었다면 이 정도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특히 카페에 두고 나왔다면 다시 찾기 어려웠을 테니 더 놀라웠죠.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게 돼 안도감과 동시에 사실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네자 직원은 손님 물건이니까 당연한 거죠. 잘 찾으셔서 다행이에요. 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어요. 단순히 운 좋게 착한 사람을 만난 걸까? 아니면 이런 게 일상적인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엔 중국에서 귀중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놔두면 다시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작은 일에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배려가 꽤 인상 깊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이 일이 제 마음속 생각을 살짝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취재할 때마다 이 일이 떠올랐어요. 리홍 국장이 기대하던 한국의 어두운 면 찾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슬슬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함께 파견된 후배 기자 리칭이 로비에 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패기가 넘치는 친구인데 이번이 첫 해외 출장이라 회사가 원하는 한국 부정 보도를 진지하게 준비 중이었죠. 노트북을 열어 보여준 취재 계획에는 한국 경제 위기, 심각한 청년 실업, 부동산 거품 등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미 회사 지침대로 갈 준비가 철저해 보였고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자오웨이, 내일은 강남역 근처에서 인터뷰를 좀 따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처음엔 가볍게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담아야 균형 잡힌 기사가 될 거라 주장했어요. 좋은 면도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길거리에서 본 가게들 분위기가 꽤 활기차 보이던데. 그러자 리칭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자오웨이, 우리 여기 온 목적 명확하잖아요. 한국 경제 취약점 찾으라고 한 거죠. 리홍 국장님도 그러셨고. 자오웨이는 아침에 겪은 가방 분실 사건을 예로 들며 생각보다 한국이 후퇴적이었다고 말하자 조용히 날선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건 착각이죠. 중국에서 원하는 건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오웨이, 솔직히 말해서 이번 취재 핵심은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리칭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사도 시청자들도 한국이 망가지는 모습이나 안 좋은 점을 보고 싶어 해요. 자오웨이, 괜히 흔들리면 우리 둘 다 곤란해져요. 리홍 국장님이 자오웨이를 믿고 보낸 건데 다른 기자들도 다 오고 싶어 했다고요. 리칭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답답해졌습니다. 취재 시작도 전에 결론부터 내려놓아야 하다니 이런 식의 갈등 자체가 너무 지치더군요. 사실을 알릴 의무와 회사 지시를 따라야 하는 현실이 충돌하니 심리적 압박감이 컸습니다. 리칭은 저녁 내내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마지막엔 이대로면 중국이 곤란해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불안해졌지만 결국 조금 더 현장을 보고 판단하자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속으론 이미 제 안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슬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다음 취재에서 더 선명해졌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 공영방송 KBS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미디어가 어떻게 뉴스를 다루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미리 약속해둬서 KBS 홍보 담당자 민재 씨가 로비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꽤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재 씨는 방송국 역사부터 간단히 소개한 뒤 뉴스룸과 스튜디오로 안내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장비도 첨단이더군요. 둘러보는 동안 정치나 국제 문제를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는 공영방송으로서 사실 보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특히 국제뉴스는 여러 면을 확인하려 애쓰고 있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공영방송이라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뉴스룸에서 한국 기자들이 중국 관련 소식을 전할 때 무조건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기사 중엔 한중 문화 교류를 긍정적으로 다룬 내용도 있었고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 기획안도 보였어요. 한중 관계는 늘 복잡하지만 어떤 나라와도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민재 씨의 설명을 들으며 중국에서만 듣던 한국은 중국 역사를 훔치고 반중 정서를 키운다는 일방적 시각과 실제 현장의 온도 차를 실감했습니다. 예상했던 적대감 대신 오히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가 생소하더군요.
혹시 보여주기용이 아닐까 살폈는데 기자들의 대화나 기사 준비 과정을 지켜보니 딱히 그런 기색은 없었습니다. 취재 중에 민재 씨는 저에게 꽤 솔직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국 사이에는 문화 갈등 같은 민감한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편집실을 지나던 중 우연히 모니터에 뜬 자료 화면을 봤는데 중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프로젝트 제목이 보였는데 중국에서 듣던 한국의 반중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죠. 이후에도 여러 인터뷰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미리 섭외를 해두었다며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안내까지 해줬습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민재 씨는 추가 인터뷰나 자료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라며 명함을 건넸어요. 순간 잠깐 스쳐가는 외국 기자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건가 싶어 놀랐습니다. 혹시 단순 홍보를 위한 걸까 싶다가도 태도가 꽤 진지해 보여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중국 유학생 취재를 위해 인터뷰를 하던 중 우연히 만난 연구원 태양 씨 덕분에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 연구소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어요. 태양 씨가 저쪽 입구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활짝 웃으며 안내해 주셨는데 철저한 보안 절차 대신 출입증만 대면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반짝이는 장비들과 유리로 된 복도가 이어지고 벽면에는 각종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돼 있었죠. 지훈 박사님을 만나 뵙고 반도체 신기술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박사님은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여러 기업과 함께 연구를 진행합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자료에는 각국 연구소 로고가 가득했고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이 협업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소개돼 있었어요. 중국 언론에서 종종 보도하는 것과 달리 연구 현장은 정치적 긴장과 무관하게 철저히 실용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대기업이 고립된 게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연구소를 나서며 강남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번역 앱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바람에 강남역 6번 출구가 강남의 한 주택가로 잘못 번역돼 기사님이 엉뚱한 곳으로 가시더군요. 그런데 기사님은 여기 아니에요? 하고 웃으시며 바로 목적지를 재설정해 주셨어요. 추가 요금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승객 실수에도 전액을 청구하거나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 친절에 감동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불친절하다는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남 일대를 지나며 거리 취재를 했는데 명동과 종로에서 보던 활기찬 모습 그대로였어요. 거리에 사람이 많아서 경제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잘못 이해해 헤매고 있던 저를 보고 서울시 관광안내자원봉사자 박성민 씨가 다가오셨어요.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하고 다정히 물으시더니 지도를 꺼내 길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외국인을 찾아다니며 자발적으로 돕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다음으로 용산구청에 들러 민원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10분쯤 기다렸는데 공무원분들이 번역 앱과 영어 가능한 직원을 활용해 외국인인 저에게도 친절히 응대해 주셨어요. 로비에는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국어 안내 책자와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는 대형 스크린으로 서울 전역의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버스 노선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더군요. 첨단 전자행정과 교통 관제 시스템을 직접 보며 이런 효율이라면 외국인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한국 대기업 행정의료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부정적 사례를 강조하자고 했어요. 선배 기자 하오리시 씨는 조금 과장하면 더 자극적이죠 라며 부정적 프레임을 제안했지만 저는 사실 왜곡은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한국의 발전된 면모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이태원 일대를 취재하던 어느 날
무더위와 과로가 겹쳐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시야가 희미해지더군요.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행인이 재빨리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5분도 채 안 돼 구급대가 도착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구급대원은 영어로 제 증상을 물어보며 탈수와 열사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으로 이송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차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두 친절했고 필요한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요. 검사 결과 탈수, 저혈압, 열사병 증상이었고 간단한 수액 처치와 휴식을 권유받았습니다. 몇 시간 후 퇴원할 수 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응급 시스템의 신속함과 체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응급 서비스를 경험했던 하오리시 씨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라며 놀라워했어요. 이 응급 상황은 저희 보도 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연구소, 택시, 행정, 취재에서 본 긍정적 면모와 더불어 응급 시스템의 우수함까지 체험하고 나니 부정적 프레임을 고수할 수 없게 된 거죠. 귀국 후 한국경제특집 생방송에 투입됐을 때도 리홍 국장은 좀 더 자극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스튜디오 마이크 앞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친절 문화를 사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방송은 실시간으로 진행됐고 시청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시각이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른 분들은 중립적인 보도만으론 시청률이 안 나온다라며 비판했어요. 회사 내부 분위기도 냉랭했지만 저는 거짓으로 시청률을 얻는 건 의미 없다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기자로서 진실을 전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다시 다졌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